극심한 고통을 겪는 순간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어느 날 나는 배그 바첼더 선생님의 남편 마틴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배그 선생님은 내 딸 헌터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분이었다. 배그가 병원에 있어요. 마틴이 말했다. 배그 선생님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2년 반 전 오른쪽 고관절에 통증을 느꼈지만 관절염이라는 오진을 받은 채 1년을 보냈다.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는데도 한 의사는 심지어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라면서 고통을 내려놓는 법에 관한 책을 읽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MRI 검사 결과 12cm가 넘는 육종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 매우 드문 연조직암이었는데 육종이 골반을 먹어 들어가고 있었고 다리에는 다량의 혈전이 생긴 상태였다. 그녀는 곧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골반의 3분의 1을 제거한 뒤 금속제 보철물로 재건하는 대대적인 수술까지 받았다. 지옥 같은 1년이었다. 합병증으로 몇 달씩 입원까지 해야 했다. 이전까지 그녀는 자전거와 요가를 즐겼고 남편과 함께 셰틀랜드 양모리개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 시간을 기다렸으며 음악을 연주하고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 페그 선생님은 회복되어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 목발을 짚어야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다시 우아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배우겠다는 학생이 줄을 섰다. 당시 62살이었던 그녀는 큰 키에 커다랗고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고 숱이 많은 젓갈색 머리를 단발로 단정하게 자른 모습이었다. 페그 선생님은 사랑스럽고 상냥한 성품이어서 인기가 많았다. 딸이 음을 알아내는데 애를 먹거나 필요한 테크닉을 잘 익히지 못할 때도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보게끔 도와주다가 아이가 마침내 해내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꼭 껴안아주곤 했다. 페그 선생님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지 1년 반 만에 백혈병과 유사한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전에 받은 방사선 치료 때문이었다. 화학요법을 다시 받기 시작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든 이어가려 했다. 몇 주에 한 번씩 헌터의 레슨 시간표를 바꿔야 했고 우리는 당시 13살밖에 안 됐던 딸에게 상황 설명을 해야 했다. 그러나 페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페그 선생님은 2주 연속 레슨을 연기했다. 마틴에게서 전화를 받은 게 바로 그때였다. 병원이라고 했고 아내가 며칠간 입원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틴은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해서 그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힘없는 목소리였고 중간중간 길게 쉬어가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백혈병 치료의 효과가 없어진 지 몇 주 됐고 면역력이 떨어진 탓에 고열과 감염을 일으켰다. 또한 검사 결과 골반에 생겼던 암이 재발했고 간에도 전이가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재발한 암이 골반에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실금 증상까지 유발했다. 그 시점에 병원에 입원을 하긴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의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해줬냐고 물었다. 별로 없대요. 그녀가 말했다. 완전히 희망을 잃은 풀죽은 목소리였다. 수혈을 하고 종양으로 인한 열을 내리기 위해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제를 처방했다고 한다. 화학요법은 중단했다. 나는 그녀에게 스스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걸 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것도 안다고 말할 때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목표가 뭔지 물었다. 그녀는 이룰 가능성이 있는 목표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래에 두려운 것이 뭐냐고 묻자 기나긴 설명이 이어졌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몸을 제어할 능력을 더 잃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결국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등등.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목이 메었다. 병원에 며칠이나 있었는데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나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 들은 게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듣기는 했지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페그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 중에는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질 경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스스로를 제어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틴과 나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아보자고 설득했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집에라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호스피스 케어의 목표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환자가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상의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 상황에서 가능한 최상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말이다. 페그 선생님이 좋은 날을 보낸 게 상당히 오래된 일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아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좋은 날 하루, 그것만으로도 기대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페그 선생님은 나와 통화를 끝낸 후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호스피스 케어를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헌터에게 페그 선생님이 더 이상 레슨을 할 수 없게 됐으며 곧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했다. 헌터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다. 딸아이는 한 번 더 선생님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말해야만 했다.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놀라운 전화를 받았다. 페그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헌터가 원한다면 다시 레슨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헌터가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고 얼마나 레슨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다고 했다.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다시 레슨을 하는 게 가능해질 줄은 몰랐다. 페그 선생님은 물론이고 나 역시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호스피스 간호사인 데보라가 페그 선생님을 만나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날을 보낸다는 게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페그 선생님의 목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호스피스 팀은 1층에 병원 침대를 설치해서 그녀가 침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게 했다.
침대 옆에는 이동식 변기를 가져다 놓았고 몸을 씻거나 옷을 입을 때 도와줄 도우미도 구해줬다. 또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모르핀, 가바펜틴, 옥시코돈을 처방했고 그 약들로 인해 혼미해지는 증상은 메틸 페니데이트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잡았다. 페그 선생님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자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 그녀는 곧 좀 더 높은 목표를 잡았다. 페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훗날 마티는 그렇게 말했다. 남은 나날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깨달았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게 아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매번 레슨을 가능하게 하려면 많은 계획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데보라는 페그 선생님에게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레슨을 하기 전에 모르핀을 추가로 투여했어요. 레슨을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을 정도의 용량을 투여하려면 기술이 필요했어요. 마틴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럼에도 베그 선생님은 레슨을 손꼽아 기다렸다. 아내는 레슨을 하기 몇 시간 전부터 활기에 넘쳐 있었어요. 심지어는 레슨이 끝난 다음에도 며칠간 그 활기가 계속되곤 했죠.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제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 소중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조언을 남기는 것이 아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페그 선생님은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 시작한 후 6주를 더 살았다. 그 사이 헌터는 4주 동안 레슨을 받았고 마지막 2번의 연주회가 열렸다. 하나는 당시 페그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있던 초등학생 아이들의 연주회였고 다른 하나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옛 제자들의 연주회였다. 모두들 그녀의 집 거실에 모여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 브람스, 드보르작, 쇼팽, 베토벤을 연주했다. 이른바 기술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학자들이 죽는 자의 역할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잊고 말았다. 그것이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추억을 나누고 애정이 담긴 물건과 지혜를 물려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고 신과 화해하고 남겨질 사람들이 괜찮으리라는 걸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치고 싶은 것이다. 죽은 자의 역할이라는 개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에게나 남는 자에게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둔감하게 도외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삶의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해를 입혔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해나가고 있다. 페그 선생님은 죽는 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임종 3일 전까지 그 역할을 해내던 그녀는 고열로 의식을 잃은 후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를 반복하다가 숨을 거뒀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추억이 생각난다. 아이들과 함께한 마지막 음악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딸아이를 데려간 다음 음악책을
한 권 건네면서 아이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다.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그녀가 헌터의 귀에 속삭였다. 아이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다. 결국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날 시간도 다가왔다.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배워왔다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른 봄날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아버지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관리는 가능한 새로운 안정기에 접어든 듯했다. 어머니를 비롯해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강철 같은 의지에 힘입어 몇 주씩 상태가 좋은 나날을 보내곤 했다. 물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매일 관장을 해야 했고 침대를 적셨다. 또한 진통제가 머리를 가물거리고 몽롱하고 무겁게 했다. 아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너무나 싫어했다. 반쯤 혼미해진 채로 살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과 만나 의사소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 약의 용량을 줄이면 극심한 두통에다 목과 등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감내해야 했다.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온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통증을 느끼지도 정신이 혼미해지지도 않는 이상적인 조합을 찾으려 했었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저 정상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었다. 몸이 아버지를 저버리기 전 정상적이었던 자신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약을 어떤 용량으로 복용해도 정상적인 상태에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상태에 이를 수는 있었다. 그해 봄부터 초여름까지 아버지는 사람들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만찬을 이끌었다. 또한 인도에 세운 대학에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고 손이 쇠약해져 말을 듣지 않는데도 하루에 12통씩 이메일을 보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의 매일 밤 영화를 한 편씩 봤고 임블던 대회 때는 노박 조코비치가 챔피언이 될 때까지 2주일 내내 열렬히 응원했다. 그 무렵 여동생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새 남자친구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했다. 아버지는 너무도 행복했다. 날마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몇 주를 지나 몇 달까지 계속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었다. 체중이 계속 감소했고 필요한 진통제의 양이 점점 늘어났다. 8월 초에는 한 이틀 정도 아버지에게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메일이 계속 날아들었다. 아툴리에게 니은, 가, 얼, 구, K는 수두로 시작하는 메일도 있었다. 맨 마지막에 받은 메일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아툴에게 횡설수설 뒤엉킨 메일 미안하다. 어려움 겪고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는 전화통화를 할 때도 말이 점점 느려졌고 한마디를 끝낼 때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이따금 뭔가 혼동할 때가 있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도 처음에 쓸 때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고 했다. 아버지의 세상이 점점 닫혀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8월 6일 토요일 아침 9시경이었다.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깨어나질 않아.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가 숨을 쉬는데 깨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전날 밤 마약 성분이 있는 부풀의 노르핀을 한 알 다 먹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반알만 먹던 약이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통증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깨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의사 모드로 들어가 동공이 축소된 걸 보니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의 징후인 게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약효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3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호스피스 팀이 아니라 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파랗게 질려가고 있어 아툴. 어머니는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혈압이 50밖에 안 돼. 아직 의식이 없고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상쇄하는 약인 날록손을 투여했다.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 때문인 거라면 깨어나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가슴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한 결과 오른쪽 폐에 폐렴 증세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의료진은 아버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 농도 100%의 산소를 공급했고 항생제와 포도당을 투여했다. 그러나 혈중 산소 농도는 70% 이상 오르지 않았다. 생존 가능 수준이 아니었다. 이제 의료진은 아버지에게 관을 삽입하고 링거액을 투여해서 혈압을 유지한 뒤 중환자실로 옮기겠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의 종말이 가까워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이 온다. 우리는 그 순간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어려운 대화를 나눴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는지 상세히 밝혀두었다. 아버지는 인공호흡기도 고통도 원하지 않았다.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태가 꾸준히 흘러가기를 거부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면 결정권을 가진 대리인의 마음에 큰 혼란이 생긴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몇 주, 아니 몇 달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몇 시간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 됐다는 말인가.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택해야 하는 방향, 다시 말해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건 아버지가 바라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이다. 어쩌면 남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관을 삽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곧이어 여동생에게 전화했다. 막 출근 기차에 오르려던 참이라고 했다. 하지만 동생은 이런 소식을 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생이 물었다. 아버지를 어제처럼 되돌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야?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이런 상황을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족은 거의 없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나였다. 내가 가장 염려한 건 아버지의 고통을 너무 오래 지속시키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었다. 나는 지금이 평화로운 임종이라는 축복을 받아들일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가 끝에 다다랐다는 걸 전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더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충분히 길게 연장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까봐 걱정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료진이 아버지를 소생시키기 위해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동의했고, 우리 남매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가 버텨줬으면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졌다. 나와 여동생이 서둘러 비행편을 알아보는 동안 아버지는 개인 병실로 옮겨졌다. 그날 오후 공항 대기실에 앉아있던 내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깨어났어. 무척 흥분한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알아봤고 자기 혈압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고 물을 만큼 정신이 맑은 상태였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내가 겸연쩍게 느껴졌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예측을 불허하는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깐이고 내 머릿속은 내내 희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방 갈 수 있어. 아버지는 한동안 괜찮으실지도 몰라.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4일밖에 더 살지 못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말짱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왜 자기가 병실에서 깨어난 거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깨어나면서부터 통증이 심했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은 아버지가 의식을 다시 잃을까봐 그런 것이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아버지가 집에서 쓰던 것만큼 진통제를 달라고 했다. 그녀는 당번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의사는 절반밖에 주지 않았다. 새벽 3시경 마침내 아버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정맥주사를 빼달라고 말했다. 집에 가겠다는 것이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 아버지가 외쳤다. 왜 내가 고통받게 내버려 두는 거냐고. 아버지는 통증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로 300km가 넘는 곳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전화를 해서 당황한 당직 의사에게 뭐든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야간 당직 간호사가 겨우 허가를 얻어 정맥주사에 마약 성분 진통제를 주입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했다. 소용없어. 우리는 새벽 5시가 돼서야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진통제를 주입할 수 있었다. 통증이 가라앉자 아버지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그 목표 말고 다른 길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아버지는 그런 병원에서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의료진에게 산소 마스크를 떼고 폐렴 때문에 실시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뒤 아버지가 아침에 먹을 약을 챙겨서 퇴원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아침 나절쯤 아버지는 다시 집에 돌아와 자기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 고통받고 싶지 않구나.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 그 말을 되풀이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고통받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 네,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보는 일만도 문제가 됐다. 아버지의 마비 증세는 불과 일주일 전보다도 나빠져 있었다. 소변을 보지 못한다는 게 그 증거였다.
방광이 차서 소변을 봐야 한다는 건 느낄 수 있지만 나오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는 것까지 도와드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는 동안 내내 기다렸다. 30분이 지났다. 나올 거야. 아버지는 계속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한두 달 전에 새로 설치한 화장실용 비데를 가리키고는 전기로 돌아가는데 정말 좋다며 말을 돌렸다. 물이 쫙 나와서 엉덩이를 씻어주고 말려주기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누가 닦아주지 않아도 되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써봤니? 아니요, 아직. 한번 꼭 써봐야 얼마나 좋은지 안다니까.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변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방광 경련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다. 결국 아버지는 상황을 인정했다. 카테터를 삽입해야겠다.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구비해두고 어머니에게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환자들에게 수백 번 해본 일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변기에서 일으켜 침대에 눕힌 다음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아버지는 내내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카테터를 삽입했다. 소변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바다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직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종양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었다. 통증을 제어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얼마나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는 게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 셋째 날이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액체 모르핀을 평소 용량대로 유지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떠올랐다. 혀 밑에 넣으면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흡수되는 약이었다. 여동생과 나는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할까봐 그 용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의견에 반대했다.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통증이 조금 있으면 오히려 깨어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어머니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비록 마지막 하루 이틀 뿐이긴 했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육체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소소한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했다. 여전히 몇몇 음식들은 즐길 수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잘 먹었다. 차파티빵, 밥, 완두콩 커리, 감자, 렌즈콩 타알, 처트니 소스, 그리고 어릴 때 먹던 달콤한 맛의 디저트, 시라 등 온갖 음식들을 주문했다. 또 아버지는 손주들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사진을 정리했으며 다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남겼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신락 같은 생명의 끈에 매달려 있었고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조금이라도 그 끈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고 계획대로 매 2시간마다 모르핀을 투여했다. 어머니는 그 상황을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가르랑거리는 숨소리만 빼면 너무도 조용히 꼼짝하지 않고 누운 채 몇 시간씩 보내곤 했다. 숨을 갑자기 훅 들이마셨다가 코를 골다가 갑자기 뚜껑이 닫힌 것처럼 멈추는 것과 같은 소리였다.
잠시 후 길게 내쉬곤 했다. 공기가 기도를 채운 가래를 지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 가슴에 든 빈 관에 조약돌을 채우고 흔드는 것 같이 들렸다. 그러다가 영원처럼 긴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다시 처음부터 반복됐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점차 익숙해졌다. 아버지는 배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평화롭고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지역신문 에선스 메신저를 읽으며 차를 마셨고 나와 여동생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됐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바로 전날 오후 아버지는 온몸에 진땀을 흘렸다. 여동생이 아버지의 셔츠를 갈아입히고 몸을 씻겨 드리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안아 일으켜 앉혔다. 의식이 없어서 몸이 완전히 축 처져 있었다. 셔츠를 머리 위로 벗기려 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간호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쉬면서 한동안 그저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잘 있었냐?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새 셔츠를 입히는 동안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아프세요? 아니다. 아버지는 일어나고 싶다고 손짓을 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혀 뒷마당이 보이는 창문 앞으로 밀고 갔다. 꽃과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여름날이었다. 아버지의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게 보였다. 조금 있다 우리는 아버지를 저녁 식사 테이블로 밀고 갔다. 아버지는 망고, 파파야, 요구르트, 그리고 약을 먹었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침묵을 지켰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물었다. 죽기까지의 과정을 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 중이다. 이 음식이 그걸 길어지게 만들고 있어.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을 돌보는 게 좋아요, 램. 당신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힘드시죠? 그렇죠? 여동생이 말했다. 응, 힘들다. 쭉 잘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래. 깨어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기다렸다.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마지막 날 아버지가 겪은 고통은 딱히 육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약으로 통증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따금 어렴풋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를 때면 우리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완전히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수많은 걱정들, 이제는 모두 끝나버리기를 바랐던 그 모든 근심들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건 오히려 마음의 문제였다. 정신적인 혼돈, 끝내지 못한 일들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기억될까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었다. 이제 아버지는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평화를 느꼈다. 자연의 한계에 도달한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원한 것은 평화로움이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거기에 없었고 나는 대신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활짝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아버지는 다시 무의식으로 빠져들었다. 호흡이 한 번에 20에서 30초씩 멈추는 일이 반복됐다. 이제 끝인가 하면 호흡이 다시 시작되곤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 곁을 지키며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책을 보고 있었다. 오후 6시 10분쯤 결국 마지막 순간이 왔다. 나는 아버지의 호흡이 이전보다 더 오래 멈춰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가 멈춘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